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 소식입니다. 특히 그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의 소통 방식, 그리고 현지 외교 활동 이런 게 좀 눈길을 끌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기사들을 좀 보니까 이번 분석은 아무래도 이 대통령의 초기 외교 스타일, 특히 그 소통 방식을 좀 주목해야 할 것 같고요. G7 참석 배경이라든지 실제 외교 무대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걸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어요. 특히 취임 직후잖아요. 그렇죠. 시점도 그렇고 또 기사들이 전하는 현장의 여러 맥락들, 이걸 같이 봐야 좀 제대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뭘지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전용기 공군 1호기 안에서의 기다 간담회. 이거 맞죠? 네네. 문재인 정부 이후 처음이라는데 기사 보니까 이 대통령이 악수보다는 질문을 더 하라고 했다.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부분을 보면요. 기사들은 이걸 이 대통령 특유의 현장형 소통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예전 스타일이요? 네네, 그렇죠. 실제로 간담회에서도 G7 의제뿐만 아니라 추경이라든지 특검, 지지율 같은 좀 민감할 수 있는 국내 현안 질문까지 다 받았다고 하잖아요. 네네. 자유롭게 오갔다고? 그러니까 이게 언론과의 접촉면을 좀 넓혀서 투명성을 강조하려는 시도 아니냐, 이렇게 읽힐 수 있는 거죠. 대통령실 출입 기자 규모 확대 의사도 밝혔다고 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언론인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기회를 좀 많이 드리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도 비행기 자리가 좀 많으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꽉 채워서 함께 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저번에 우리 MBC는 쫓겨났다가 이번 다시 복귀한 겁니다. 글쎄요. 좀 조심하시지. 어쨌든 그런 일들 없이 또 우리 대통령실 출입 기자 그것도 지금 중간된 데가 꽤 있다고 그런 데도 반응하면 제한 없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파격적인 소통 방식이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글쎄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게 좀 포인트죠. 국내 정치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신중함이랄까? 그런 게 요구될 수 있으니까요. 확실히 그런 면이 있겠군요. 국내 정치 스타일에 그대로 국제 무대에 적용했을 때 결과가 어떨지 이번 순방이 진짜 첫 시험 때인 셈이네요. 그리고 기사에서는 SNS를 통한 소통 강화 움직임도 언급하고 있던데요. 이재명의 오늘인가? 네, 맞아요. 이재명이 오늘도 있고 국민 추천제로 공직자 추천받는 거나 디지털 굿즈 아이디어 얻는 거. 그런 것들이요. 네, 그것도 사실 같은 맥락으로 봐야겠죠. 기사들을 보면 이 대통령이 G7 참석 결정 배경에 대해서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 정상화를 알리고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결정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망설였다는 이야기도 있었군요. 네, 그런 뉘앙스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소통 방식의 변화도 결국은 국정 운영 기조로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군요. G7 참석 자체의 목표에 대해서도 기사들이 다루고 있죠. 특히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 관련 발언이 좀 눈에 띄던데요. 네네. 최소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면 안 된다. 이 원칙이요. 상당히 현실적인 접근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사들은 이 대통령이 통상 국가로서의 어떤 실리 확보, 그리고 경제 영토 확장, 이걸 강조하면서 정상 외교 활성화 의지를 보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협상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뭐라고 딱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이고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차피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 만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외교라고 하는 게 또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은 손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모두에게 도움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G7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그렇죠.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G7 플러스 형태로라도 참여해서 국익을 좀 극대화하겠다 이런 의지인 거죠. 이건 뭐랄까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도 읽히고요. 그럼 현지에서의 실제 외교 활동을 좀 어땠나요? 기사 보면 캐나다 도착하자마자 남아공, 호주 정상하고 연쇄 회담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시작했죠. 남아공하고는 교역, 투자, 에너지 협력, 그리고 현재 진출한 우리 기업들 지원 문제 이런 걸 논의했다고 하고요. 네. 호주하고는 또 에너지, 자원 협력 심화, 그리고 안보 협력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고 기사들은 전합니다. 특히 호주 총리하고는 한국 전쟁 참전 인연을 언급하면서 좀 유대감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고요. 아, 그런 디테일도 있었군요. 네, 이런 양자 회담들을 통해서 좀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다지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좀 예상치 못한 변수도 있었잖아요. 기대를 모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요. 아, 네, 그게 좀 아쉽죠. 중동 문제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이번 순방 성과에 미칠 영향,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글쎄요. 기사들은 이걸 국제 외교의 예측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좀 짚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양자 회담 중 하나로 꼽혔으니까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겠죠. 그렇죠. 하지만 뭐 다른 정상들과의 만남이라든지 또 G7 확대 세션에서 발언할 기회도 있잖아요. 거기서 에너지 공급망이나 AI 같은 핵심 의지에 대한 한국 입장을 잘 알리고 협력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하고요.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이 대통령의 첫 G7 순방은 열린 소통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했지만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 실리를 추구하려는 외교적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기내의 간담회부터 시작해서 양자 회담들 그리고 또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여러 모습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이번 순방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스타일 그리고 정책 방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통 방식의 변화가 실제 외교 성과로 어떻게 이어질지 또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앞으로 어떻게 설정해 나갈지 이런 걸 좀 주목해야겠죠?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사들을 통해 드러난 이 대통령의 소통 방식 그리고 G7 외교 행보 이것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관계 전략에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